물가가 한 달 만에 16% 오를 수 있다고요. 마트 영수증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사들이는 물건값,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한 달 사이에 16.1% 뛰었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록한 17.8% 이후 무려 28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직 우리 장바구니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은 이 충격이 어디서 시작됐고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유독 크게 증폭되는지, 그리고 이 충격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따라 우리 일상까지 밀려올 것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등의 직접적인 반가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말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사실상 통제 상태에 들어갔죠. 그 결과 국제유가가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두바이 월평균 가격이 2월 배럴당 68.40달러에서 3월 128.52달러까지 치솟았어요. 한 달 만에 87.9% 오른 겁니다. 원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천연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 전반이 동반 상승했고, 이 충격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나라에 전파됐죠. 그런데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나라마다 체감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한국이 유독 세게 맞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조의 문제예요. 한국은 1차 에너지의 약 94%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 숫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감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쓰는 전기, 난방, 교통, 산업용 동력의 거의 전부가 해외에서 사온 원유와 가스와 석탄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수입 원유의 약 70%, LNG의 20% 안팎을 중동에서 조달하는 구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건 한국 에너지 공급의 심장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는 것과 같은 셈이죠. 이 구조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수십 년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근본적인 취약성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유가 상승만으로는 수입 물가가 16.1%까지 뛰는 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충격이 겹칩니다. 원달러 환율이에요. 3월 월 평균 환율이 1486원대, 통상 1475원대라고 표현하는 고환율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 수준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왜 환율이 중요하냐면 국제 원자재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유 한 배럴 가격이 달러로 매겨지고 한국 기업은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결제해야 하잖아요. 원화가 약세라는 건 같은 배럴의 기름을 사더라도 원화로 환산한 가격이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환율은 수입 물가의 증폭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개념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바로 곱셈 효과입니다. 유가가 달러 기준으로 오르고 동시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이 두 충격은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곱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달러 표시 유가가 8% 올랐고 환율도 8% 올랐다고 해보죠. 원화 기준 수입 비용은 8 더하기 8, 16%가 아니라 1.08 곱하기 1.08, 약 16.6%로 상승합니다.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번처럼 유가가 87.9% 폭등하고 환율이 2.6% 오른 상황에서는 이 곱셈 구조가 만들어내는 증폭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너지를 달러로 사야 하는 수입국이 환율 약세까지 겹치면 충격이 산술적으로 합산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적 함정에 빠지는 셈이죠. 여기에 세 번째 충격까지 깔려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에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교역 패턴 자체를 바꾸고 있거든요. 중간재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기존 공급 경로가 막히면 우회 수입을 해야 하는데 우회 경로는 당연히 더 비쌉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이런 공급망 분절화가 전 세계 물가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경고해왔어요. 과거에는 글로벌화 덕분에 값싼 수입품이 물가를 눌러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 디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비용이 비싼 가까운 공급망으로 전환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곱셈 효과로 수입 비용이 증폭되고
거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비용 상승까지 겹친 거예요.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가 전월 대비 16.1%, 전년 동월 대비 18.4%라는 이례적인 수입 물가 급등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16% 넘게 올랐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아직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심할 신호일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데는 구조적인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경로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수입 물가가 오르면 공장에서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죠. 그게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마진이 줄어드는 걸 버티다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하게 되고 그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전이 과정의 통상 2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3월에 폭등한 수입 물가가 소비자 장바구니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빠르면 5월, 늦으면 9월이라는 뜻이에요. 전이율이라는 개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100 올랐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도 100 오르는 건 아니에요. 통상 전이율은 30%에서 60%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마진을 깎아서 일부를 흡수하고 유통 과정에서 완충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이 속도와 기업, 마진의 두께입니다. 기업 마진이 이미 얇아진 상태에서 충격이 오면 흡수할 여력이 없어서 소비자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넘겨지는 거죠. 특히 한국의 중소수입기업 상당수는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해징 수단, 그러니까 선물환이나 옵션 계약 같은 위험 분산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대기업은 선물환 계약으로 단기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지만 중소수입업체는 시장 가격이 거의 그대로 원가에 꽂히거든요. 그 원가 상승이 곧바로 소비자 가격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구조를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의 일회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먼저 1998년 외환위기 때를 보죠. 당시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에서 1700원, 1900원대까지 폭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급등했고 이후 소비자 물가가 7%에서 9%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의 충격은 본질적으로 환율 붕괴라는 단일 요인이었어요. 국제유가 자체가 크게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통화 위기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린 거였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어땠을까요? 국제 천연가스와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수입 물가가 연간 기준으로 30%대 상승을 기록했고 6개월에서 9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5%에서 6%대로 올랐습니다. 이때는 에너지 가격 충격이 핵심이었고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을 밀어올린 점은 지금과 같지만 원화 약세라는 추가 변수가 지금처럼 강하게 작동하지는 않았던 거죠. 더 먼 과거로 가면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이란 혁명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2년 사이 약 3배 급등했고 한국은 소비자 물가가 연 28%까지 오르는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어요. 에너지 공급 충격이 물가 전반에 얼마나 강력하게 전이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지금 상황의 결정적 차이는 이겁니다. 1998년에는 환율 하나, 2022년에는 유가 하나가 주된 충격이었다면 2026년 3월은 환율과 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터졌다는 거예요. 복합 충격인 셈이죠. 그래서 2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 이 복합성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도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현상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주요국, 일본이나 인도, 대만 같은 나라들도 같은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엔화와 원화는 달러 강세 국면에서 동반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과 한국 모두 에너지 달러 가격 상승에다 자국 통화 약세가 겹치는 이중 충격을 동시에 받는 구조적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이건 한국만 잘못해서가 아니라 달러 결제 시스템에 의존하는 비달러 수입국이라면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취약성이에요. 국제 원자재 거래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페트로달러 체제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수록 나머지 통화를 쓰는 모든 수입국이 비용 상승 압박을 받는 거죠. 그 가운데 한국 원화는 외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변동폭이 큰 편이라 이 충격에 특히 민감한 구조입니다. 미국의 관세 강화 정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글로벌 교역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잖아요.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셈이에요. 이 압력은 환율이 출렁이는 단기적 충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 무역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중장기 구조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수입 구조를 보면 에너지와 원자재가 전체 수입액의 약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 품목들의 특성이 문제를 더 키워요. 기업이 단기에 대체재를 찾기가 극도로 어렵고 수요 탄력성이 낮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수입량을 쉽게 줄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공장을 돌리려면 원유가 필요하고, 난방을 하려면 가스가 필요하고, 발전을 하려면 석탄이 필요하니까요. 비싸졌다고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격 충격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쌓이고 결국 어디선가는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5년 3월 수입 물가 전월 대비 16.1% 상승. 이 숫자 하나에 중동 전쟁발 유가 폭등, 원화 약세의 증폭 효과, 에너지 94% 수입 의존이라는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시대적 변화가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입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이 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6%라는 숫자를 뉴스에서 봤다면 5월에서 9월 사이에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걸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비슷한 뉴스를 접할 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국제유가가 뛰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환율은 어떤 방향인지 같이 봐야 하고, 수입 물가가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면 그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몇 개월의 시차가 남았는지를 계산해야 하는 거죠. 수입 물가 폭등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의 절반도 전달되지 않은 예고된 충격입니다. 우리는 지금 폭풍의 첫 번째 파도를 본 것이고, 두 번째 파도는 아직 오는 중인 셈이에요.